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 영화 기생충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봉준호 감독님의 또 다른 작품을 찾아보다가 마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너무도 커서 귀로 듣는 영화로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골 마을 읍내 약재상에서 일을 하면서 아들과 단둘이 사는 엄마. 그녀의 외아들 도주는 20대 후반의 성인이긴 하지만 어딘가 어수룩해 보입니다. 엄마는 오늘도 일터에 나가 어두운 가게에 쪼그리고 앉아 약재를 챙기고 있는데요. 사실 정신은 다른 곳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가게 밖에 길가에서 불안불안 장난을 치고 있는 다 큰 아들. 약간은 지능이 좀 떨어져 보이는 도주는 평소 이래저래 문제를 많이 일으키긴 하지만 여전히 엄마에겐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순간 휑하니 지나가는 차에 아들이 살짝 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본 엄마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죠. 다행히 아들이 다친 곳은 없습니다. 한편 도준과 평소 자주 어울리는 동네 건달 진태가 함께 있었는데 쌍욕을 하면서 뺑소니 차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고급 승용차는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리죠. 진태는 택시를 잡아탄 뒤 뒤를 쫓아가는데 도준도 자신을 보살펴주고 있는 엄마를 밀치고 진태를 따라갑니다. 엄마는 그저 동동 구르며 쳐다보고만 있죠. 진태가 말하길 이 시골 마을에 저런 고급 외제차가 갈 곳은 골프장밖에 없다고 씩씩댔고요. 결국 둘은 주차장에서 벤츠 한 대를 발견합니다. 진태가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성질내면서 바로 차로 달려가 백미러를 걷어차버렸죠. 두 사람은 골프장 안에 숨어서 차 주인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그새 참지 못하고 연못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주워오고 있는데요. 이때 차에 타고 있던 지긋한 중년 남성들이 나타나자 진태는 순간 그들을 덮쳐버렸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도준까지 여기에 합세를 하면서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죠. 결국 모두 경찰서로 불려갑니다. 이 지역 형사님은 진태와 도준 얘네는 그냥 동네 백수애들이니까 뺑손이랑 이 폭행을 서로 퉁치자며 합의를 제안하게 되죠. 앉아있던 도준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까 주워온 골프공에다가 매직으로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뺑소니 아저씨들이 이 벤츠 백미러가 부러진 건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 진태가 능청스럽게 도준을 보면서 말합니다. 야, 넌 쓸데없이 그걸 왜 부셨어? 이 말을 듣자 도준은 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길 내가 왜 그랬지? 이들을 지켜보던 벤츠 주인이 한마디 거둡니다. 그게 얼마짜린 줄 알고 부셨니? 바보 새끼야. 그런데 순간 도준의 눈빛이 돌변했죠. 바보? 도준은 빠르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끌어당겼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주변에서 뜯어말려서 겨우 진정이 됐어요. 도준은 어리숙해 보이긴 해도 바보라는 말엔 꽤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합니다. 엄마는 경찰서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외제차 백미러 값을 물어줘야 하기에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아들을 나무라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고생했다면서 닭을 구워주고 한약을 챙겨 먹이죠. 그렇지만 어려운 살림에 외제차 백미러 값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사실 엄마는 약재빵일 외에도 사람들에게 침을 놓는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진관 주인에게 침을 놔주다가 임신이 잘 되는 약을 공짜로 지어주는 조건으로 겨우 돈을 빌리게 되죠. 그 시각 도주는 혼자 동네 술집에서 취해 있습니다. 원래 진태가 와서 함께 마시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오지 않는 바람에 혼자서 진탕 마시게 된 거죠. 거의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고 새벽녘이 돼서야 술집이 문이 닫자 쫓겨납니다. 도준이 반쯤 정신이 풀려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던 중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골프공 2개가 잡히죠. 도준이라는 이름이 매직으로 삐뚤빼뚤 적혀 있는데요. 공을 만지작거리며 인적이 드문 골목을 들어서자마자 저기 앞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보입니다. 도주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따라가더니 술김에 이렇게 묻게 되죠. 학생, 어디 가니? 오빠랑 술 한잔 할래? 남자가 싫으니? 약간은 불쾌한 말입니다. 여학생은 겁먹은 듯 빠르게 걸어갔고 도주는 비틀비틀 아이를 쫓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얼마 후 앞서가던 여학생은 오래된 빈집 옆에 있는 어두운 골목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없어졌네? 도주는 그 골목 앞에 서서 눈을 껌뻑거리며 한참이나 빤히 쳐다봤고, 이내 뒤돌아 가려던 찰나 골목 안쪽에서 큰 돌 하나가 날라와서 발에 맞습니다. 도준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데 조용했죠. 도준은 약간 무서웠는지 뒷걸음질 쳤고 서둘러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래된 빈집 2층 옥상에서 그 여고생이 죽은 채 발견됩니다. 시신이 옥상 난간에 엎어져서 마치 빨래를 넣은 것처럼 걸려 있었죠. 이 학생의 이름은 문아정. 아주 가난한 집에서 치매 할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던 소녀 가장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는 두개골 골절 그리고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를 둔기로 강하게 내리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누가 이 소녀를 죽였을까요? 그날 오후 경찰은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도준을 무작정 체포해갑니다. 이 모습을 본 엄마는 경찰차를 필사적으로 따라가 보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도준이 끌려와서 취조실에서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형사가 나긋나긋 묻습니다. 너 어젯밤 뭐 했냐? 도준은 술 마시고 늦게 집에 와서 잤다고 하는데 이건 형사들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들은 술집을 나와서 집에 가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히 말해보라고 채근을 하는데요. 도준은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이때 형사들이 준비해온 증거품들을 꺼내놓습니다. 사실 전날 도준이 완전히 취해서 집을 갔다라는 사장의 증언도 있었고요. 피해자 뒤를 도준이가 졸졸 따라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준의 이름이 써있는 골프공.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경찰은 무작정 조서를 들이밀더니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도준은 얼떨결에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서류에 도장을 꾹 찍게 되는데요. 엄마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철창 속에 있는 아들을 본 엄마가 마음이 타들어가겠죠. 그런데 아들은 무덤덤해 보여요. 엄마는 너 혹시 맞아서 거짓 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던 차에 야, 너 설사 죽였어도 아니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합니다. 죽였으면 죽였다고 해야지. 엄마는 이 말에 몸이 굳어버렸고 조심히 아들에게 묻는데요. 네가 죽인 거야? 도준은 웃긴다는 듯 말합니다. 미쳤어 엄마? 당연히 안 죽였지. 엄마는 원하는 대답을 듣자 속이 터질 것 같던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아들한테 야, 이 바보야! 라고 책망하는데요. 이 소리에 살인범으로 몰려도 아무렇지 않았던 도준이 엄마를 보며 발끈 소리칩니다. 아들한테 왜 바보라 그래? 엄마는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삼을 건네면서 아들이 무죄라고 호소를 하는데요. 아니 우리 아들이 벌레 하나 못 죽이는 애라고,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외면하죠. 바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기자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준은 형사들이 알려준 대로 이 살인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엄마는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쉽사리 도준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는 없었는데요. 그중 겨우 한 변호사를 찾았고 함께 도준을 면회 가게 되죠.
엄마는 간절하게 아들한테 그날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 말을 하라고 하는데 한참을 생각하던 도준이 말합니다. 엄마 생각났어. 엄마 그 벤츠 백밀러 그거 내가 부신 거 아니야. 그 진태가 그랬어. 이 모습을 본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안 되겠다 싶었는지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데요. 망연자실한 엄마가 문득 도준에게 묻습니다. 너 근데 원래 그날 진태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그날 진태는 술집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골프공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건 진태였고. 엄마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진태를 조사해달라고 하지만 형사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지 않냐면서 그녀를 문전박대하는데요. 엄마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돌아오다가 마침 고물을 잔뜩 끌고 지나가는 할아버지 수레에서 빗살이 나간 우산 하나를 보았고요. 우산값으로 2,000원을 건네지만 1,000원만 받고 조용히 떠납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진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나를 의심할 수 있냐면서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죠. 진태는 그냥 양아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진태가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준이 범인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럼 진범이 누구냐는 거죠. 마을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에다가 시신을 그런 식으로 둔 것으로 봐서 범인은 어쩌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살인을 보여주고 싶었던 심리 아닐까라고 지적하는데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는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죽은 문화정에 대해서 캐기 시작했는데 마을 아줌마들한테 침을 놔주면서 엿들은 이야기로는 그 애가 어렸을 적 부모를 잃었고 정말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형편에 맨날 막걸리만 마시면서 주정하는 그 치매 할머니와 겨우 살아가던 아이였다고. 한편 동네 꼬마들 말로는 그 애가 워낙 남자를 좋아했다느니 몽팔이라는 못생긴 남친이 있었다느니.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이 동네 사진관에서 다른 정보를 알아냅니다. 문화정이 친구와 함께 여기에 사진관을 온 적이 있었는데 핸드폰 사진 20장 정도를 인화하면 얼마인지를 물어봤던 거죠. 마침 애가 사진관에서 코피까지 흘렸기 때문에 사진관 주인은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서 같이 온 친구에게 문화정이 자기 핸드폰에 끝내주는 사진이 있다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핸드폰 사진? 문화정의 집에 들러봤어요. 가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고 아정이가 그냥 집을 나갔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소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알 리가 없어 보였는데요. 이제 엄마는 문화정의 단짝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저 외진 골목에서 그 아이가 불량한 남학생 2명한테 둘러싸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엄마는 조용히 다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엿듣습니다. 이 남학생들이 아이를 협박하면서 문화정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는 전화기가 어딘지 모른다면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모르는 눈치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엄마는 타깃을 바꾸기로 하죠. 중요한 건 저 남학생 2명이 핸드폰을 왜 찾고 있는 건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들을 홀로 상대하는 건 어려울 텐데요. 늦은 밤 엄마는 진태를 만났고 돈다발을 건넸습니다. 신이 난 진태는 엄마와 함께 어디론가 향했고 당시 본드를 불고 해롱해롱거리고 있는 두 남학생에게 달려가 바로 주먹을 날렸죠. 그러면서 왜 문화정의 핸드폰을 찾고 있었는지 말하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진태는 양아치 건달이었기 때문에 무차별한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이 두 아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